안녕하세요, 법둥이 여러분. 오늘도 김매혁과 함께하는 즐거운 공부 방법론 시간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번 공부 방법론은 복수형 인간형과 예습형 인간형에 대해서 찍어야 되는데요.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그 부분을 좀 먼저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공부 방법론 나머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해야 될 공부 방법론은 뭐냐면 주관식 공부 방법론입니다. 주관식 공부 방법론은 객관식과는 달라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 공부 방법론은 사법시험, 고액과에서 썼던 공부 방법론이고, 이 공부 방법론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저랑 같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먼저 2차 공부 방법론은 주관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쓰시는 거죠. 그래서 주관식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말을 할 텐데, 여기 나와 있는 요 뒤에 있는 그림은 주관식 공부 방법론의 단문과 사례, 즉 답안지에 써야 되는 실존형의 교재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관식 공부 방법론 실전적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기본서를 보시잖아요. 기본서. 그 기본서에 대한 공부 방법론은 이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서에 대한 공부 방식은 여러분들에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 기본 강의를 들을 때 집중하셔서 기본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약서를 따로 만들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훌륭한 교재들이 각 과목별로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약서를 또 만드실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어떻게 시험에 나왔는지 기출문제로 확인해 보세요. 기출문제로 확인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방향성을 확인하는 작업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약 정리를 하시면서 전에 가르쳐준 방식으로 짤막짤막하게 꾸준하게 사진 찍으셔서 핸드폰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서 공부 방법은 똑같이 가시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바로 실전형으로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교재의 공부 방법론입니다. 자, 먼저 주관식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단문형, 우리가 이론을 충분히 습득하고 있는지 그 이론을 써내려가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례형, 단문형으로 공부했던 그 이론이 실제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적용이 될까? 그래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서 이걸 넌 어떻게 해결하겠니?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례형입니다. 즉, 단문형이라는 것은 이론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것이라면, 사례형이라면 이론을 당연히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플러스 알파로 그것을 사실적인 관계에서 우리 생활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적용해서 어떤 결론을 내겠니? 라고 내서 물어보는 것이 사례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단문형과 사례형을 다 준비하셔야 되는데, 간단히 정리하시자면 단문형은 요 정도 쓰는 것이 단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례형은 위아래를 더해서 사실관계의 해결까지, 그리고 그 사실관계의 논점까지 적시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관식 시험은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지금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법원 행시, 변리사 시험, 노무사 시험, 감정평가사 시험 전부 다 사례형을 내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은 곧 전문가가 될 것이고 실제 가봐 어떻게 할 건지 적응을 해서 가야 되니까 라고 해서 사례형으로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문형 공부 방법과 사례형 공부 방법을 하시기 전에 사례형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례형은 어떻게 낼까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결론이 나지 라고 결론을 내보려고 하니까 너무의 경우의 수가 다양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론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일치해야 되니까 사례형으로 낼 수 있는 것은 판례다 라고 해서 사례형 문제는 대부분 판례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례형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론도 당연히 공부하고 판례도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량도 충분히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요즘 교수님들은 사례형 문제 내시는 것을 굉장히 주 트렌드로 삼고 계시죠. 행정사 시험의 경우에도 5문제 중에서 4문제는 사례형으로 내고 1문제는 단문으로 낼 정도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공부를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먼저 기본 강의가 다 끝나고 사례집 들어갑니다. 그러면 강사님들이 자, 사례집을 위에서부터 문제를 차근차근 읽으시면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요렇게 쓰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쭉 밑으로 읽어 나가시죠. 의의는 뭐다, 요건은 뭐다, 효과는 뭐다 쭉 써내려가세요. 단문형일 경우에는. 자, 그러면 의의, 요건, 효과를 쓰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왜 그런지 설명을 잔뜩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례형이 나왔어요. 사례형도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 어떻게 하냐면 요 순서대로입니다.
사례형은 여기하고 여기 더 붙거든요. 논점을 제기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써내려가고요. 그리고 사안에 해결해서 이러이러한 경우는 이러이러한 요건 때문에 이러이러한 효과 때문에 이러이러한 결론이 나오지 라고 강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넘기면서 그럼 여기 있는 요 내용은 한 페이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네 페이지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편의상 한 페이지만 그린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약 정리를 하는 걸 어떻게 정리하시죠? 여러분 집에 가시면 똑같이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배운 대로. 또 집에 가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배운 대로. 여기 가서 또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배운 대로. 복습도 어떻게 하시죠? 똑같이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다들 이 얘기를 해요.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떡하면 좋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그 이후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듣고 요약 정리할 때 질문을 하시지 말라. 끝까지 보시다 보면 당연히 해결되는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주관식 공부를 할 때 사례 단문을 공부하실 때에는 여기서는 반드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 질문은 무엇을 나보고 쓰라고 낸 것인가? 첫 번째 여러분 뭘 하셔야 된다?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내가 무슨 답안지를 써야 될지를 전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질문을 하셔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짠 보시면서 여기선 나한테 뭐를 쓰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라고 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시고 내용을 쭉 몇 페이지에 걸쳐 있는 걸 보신 다음에 아, 이걸 쓰라는 거구나 라고 해서 쓰라는 논점을 찾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은 객관식 시험이나 기본 강의를 들으실 때에는 전혀 할 필요가 없는데 주관식은 왜 질문을 하라고 하느냐? 질문은 바로 뭐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논점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차 주관식 답안지에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논점을 못 찾습니다. 논점을 못 찾기 때문에 답안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훈련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논점을 찾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논점을 찾는 훈련을 하려면 뭘 던져야 되겠습니까? 질문을 던지십시오. 질문은 이럴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질문을 던지는 거죠. 객관식은 질문 던지지 않으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주관식은 질문을 던져야죠. 객관식 공부할 때부터 질문을 던진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입니다. 자, 주관식 공부 질문을 던지셔서 논점을 찾으세요. 자, 그럼 논점을 찾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논점 중에서 그럼 논점을 다 공부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가 요렇게 공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된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정상적이죠. 하지만 비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자, 이 문제의 논점은 그래서 각각의 문제에 각각의 논점만 공부하시는 겁니다. 각각의 문제에 각각의 논점. 두 번째, 각각의 문제에 각각의 논점만을 공부한다. 의 같은 거 뭘 봐요? 보지 마십시오. 논점이 아니라면 다 보지 마십시오. 그냥 논점만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논점은 뭐지? 이 문제의 논점은 뭐지? 이 문제의 논점은 뭐지? 이렇게 공부하세요. 자, 그러면 복습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의 논점을 요거다. 오케이. 아, 이렇게 사례형이 돼 있으면 이걸 쓰라는 거구나. 이러한 사례형이 있으면 이런 걸 쓰라는 거구나. 아, 그게 논점이구나. 이걸 묻기 위해서 이렇게 사례를 내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걸 어떻게 한다? 무한히 반복하셔야죠. 왜? 답안지를 작성했는데 논점이 틀리면 빵점입니다. 하지만 논점만 잘 잡아도 10점, 20점은 기본으로 먹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논점을 잘 잡으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논점 잡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요렇게 책을 읽으실 시간이 예를 들어서 시간이 걸렸다면 이렇게 논점을 잡는 연습을 복습까지 해서 2시간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절대 논점을 틀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논점을 먼저 잡으십시오. 자, 그럼 논점 잡았죠?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가도록 하죠. 각각의 논점을 공부하는데,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논점을 어떻게 공부할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공부 방법론, 제일 효율적이지 못한 공부 방법론이 뭐냐? 표를 이쪽 저쪽 그려놓고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외워지는 줄 아십니까? 안 외워집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 방법을 가르쳐줘도 안 됩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나를 딱 외우고 이거랑 차이점은 뭐지? 이러면 외워집니다. 정말 단순하죠. 두 개를 갖다 놓고 차이점을 비교하시오가 아니라 이거를 쫙 외우고 그거랑 다른 점이 뭐지? 이것만 공부하시면 머릿속에 훨씬 쉽게 들어옵니다. 항상 공부에서는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단문형 말고 사례형은 무엇이 항상 기준이죠? 출제하시는 분도 무엇을 가지고 출제할까요? 판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든 공부의 기준은 판례가 되어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판례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데, 자, 여기 보세요. 묻는 질문이 바로 여기 요건에 있다고 칩시다. 요건에 묻는 질문의 논점이 하나가 있고, 자, 하나라고 하면 또 똑같으니까 기억이 있고, 자, 여기 효과, 여기서 묻는 논점이 니은 두 개의 논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각각의 뭐가 있겠습니까? 판례가 있을 겁니다. 판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공부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하신다고 그랬죠? 자, 문제를 보십시오. 아, 이걸 묻는 논점이구나. 그러면 그 논점에 뭐만 공부하자? 판례만 공부하십시오. 판례만. 판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판례를 정말 열심히 꼼꼼히 읽으시는 거죠. 왜 그러냐? 판례는 이미 명문화되어 있는 문장으로 되어 있고 그 문장에 따른 채점은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똑같은 점수대가 나와야 되니까 판례를 꼭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판례를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판례를 달달달달 외우시느냐? 외워야죠. 그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뭐 어떻게 외웁니까? 핵심적인 단어를 밑줄 그으시면서 외우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요렇게 논점을 잡고 그 논점에 판례. 자, 그럼 뭐만 공부하죠? 이거 문제를 읽고 이 판례 쓰는 거구나. 이 문제 읽고 이 판례 쓰는 거구나. 이 문제 읽고 이 판례 쓰는 거구나. 계속 문제 읽고 판례 읽고 문제 읽고 판례 읽고를 무한히 반복하십니다. 3시간이 여러분들 공부 시간이 주어졌더라면 3시간 동안 무한히 반복해 주세요. 지겹습니다. 그 정도로 반복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판례를 외웠지 않습니까? 자, 그럼 판례를 외웠으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읽고 판례가 이게 논점이야. 그런데 판례라는 건 뭐죠? 그 앞에 학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판례를 이끌어내는 학설이 있는데요. 학설도 A, B, C 보통 3개의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설을 따르는 판례의 태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판례랑 이 학설이랑 똑같네. 이 판례랑 이 학설이랑 똑같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판례가 3개의 학설 중에서 하나를 따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판례만 공부하시면 학설 A를 공부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기준이 섰죠. 판례와 학설 A를 공부했으니 나머지 B, C는 뭐만 공부하시면 된다? 차이점. 제가 말씀드렸죠. 기준을 잡고 비교해서 차이점이 뭔지만 알면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다. 훨씬 외우기 편하다. 그럼 기준이 뭐냐? 판례다. 그러면 왜 이런 구조가 되느냐? 간단하죠. 학설이 있었어요. 학자들이 주장하는 설이 있었는데 판례가 그 중에 하나를 따라요. 끝. 그러니까 판례와 학설 하나는 항상 거의 일치하는 거죠. 기준을 잡으셨죠. 차이점을 공부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공부하세요? 문제 읽으시고 이게 쓰는 게 판례가 논점이야.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이러한 학설이 있지. 공부 끝나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세요. 이 문제에 대한 논점은 무엇이야? 요것이야. 요거에 대한 판례가 있지. 그거와 유사한 판례가 학설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2개가 차이점인데 이러이러한 점이 차이점이지. 이렇게 해서 요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의, 효과 이런 것들은 지금 쓰는 거 아닙니다. 요건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논점만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논점에 관련된 학설까지 읽으시는 거죠. 왜? 출제자는 그 논점을 쓰기를 원하니까요. 그러면 논점에서 이러이러한 논의가 있었고 판례가 그 논의를 따랐었어. 자, 이제 됐죠. 그걸 공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공부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데 이걸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결과.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니?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 자, 이제 또 다시 공부하시는 거죠. 여기 문제를 또 읽어요. 지겨워. 그리고 난 다음에 논점은 이거야. 거기에 따른 학설은 이게 있는데 그거는 요거는 그거랑 다른 차이점이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된대? 이 학설을 따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 자, 이 학설과 이 판례를 따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 이렇게 결과를 공부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러이러한 논점을 묻는 것이지 판례는 이런 태도고 학설은 요런 게 있어. 근데 판례와 A 학설의 견해를 따르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죠.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답안지를 쓰실 때
의의를 못 써도 좋습니다. 요건을 못 써도 좋습니다. 효과를 못 써도 좋습니다. 무조건 뭐예요? 논점에 대한 판례와 거기에 따른 학설, 거기에 따른 결과, 이걸 쓰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책을 꾸준히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 번. 자, 오늘 한 번 읽었어. 또 한 번 읽었어. 세 번 읽었어. 네 번 읽었어.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읽지 마십시오. 하나도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읽으세요. 아셨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논점은 제대로 찾았고 거기에 따른 판례와 학설도 제대로 썼고 거기에 따른 결과도 제대로 쓰셨어요. 그런데 좀 더 이제부터 뭐입니까? 모양새가 났으면 좋겠죠. 점수를 따기 위해서 좀 더 구색을 갖추시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구색 갖추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 요거는 요런 걸 물어. 이게 논점이고 이게 학설이고 그게 결과 이거야.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어떤 걸 더 써야 될까? 자, 이러면 여기서 논점이 되는 요건 말고도 다른 요건들이 있겠죠. 요건 중에서 여러 개의 요건을 갖춰야 되지만 그 중에서 논점이 되는 요건은 요거였는데 그거 외에도 요 요건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자, 논점 외에 다른 요건도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는 거죠. 요게 논점이 되는 요건이고 나머지들은 추가해서 꼭 알아야 되는 요건이야. 그래야만 답안지의 구성을 잘 갖추고 점수가 잘 나오지. 자, 효과도 요러한 효과가 생겼대. 오, 그런데 그거 말고도 다른 효과도 있대. 아, 이것도 구색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뼈대를 잡는 연습이 끝나시면 이제 살을 붙이시는 겁니다. 항상 뼈대는 이거죠.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뼈대. 그 다음에 논점 외 구성을 붙여서 구색을 갖추세요. 논점 외 구색을 갖추시면 여기서부터 살이 붙습니다. 자, 되셨죠? 이런 식으로 요건과 효과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답안지를 쓰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바로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첫 번째 논점의 제기, 두 번째 사안의 해결, 세 번째 의의입니다. 이 동그라미 1번 의의가 되겠습니다. 의의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왜?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의의를 읽으시면 쓸 말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외우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를 잡아라? 기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뼈대를 잡았어요? 논점, 요건 잡았죠. 거기에 따른 논점을 잡았고 거기에 따른 판례를 잡았고 그 판례 중에서 학설이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판례와 똑같은 학설까지 잡아서 결과가 어떻게 도출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살을 붙여서 요건을 착착 나머지 부족한 부분 갖췄고 효과도 착착 부족한 부분을 갖췄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의의를 보세요. 그러면 의의가 너무 쉽게 보일 겁니다. 의의는 뭐냐? 요건의 몇 가지와 효과의 몇 가지가 비벼지면 의의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구색을 갖춰서 살까지 붙여서 요건을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구색을 갖춰서 효과를 공부하신 다음에 여기 의의에서 요건 내용을 밑줄 그으시고 효과 내용을 밑줄 그어보세요.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의의를 못 쓰시는 일 이제 알겠죠? 요건도 효과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즉 기준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버무려서 의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다 공부하시고 살까지 다 공부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 공부하실 내용이 바로 의의입니다. 이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의의가. 그래야만 의의를 이해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의의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의의까지 끝났죠. 그럼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쓰는 게 너무 힘듭니다. 문제 사례를 보고 논점의 제시를 딱 써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쓰지 마세요. 논점의 제기는 항상 4줄에서 5줄 정도를 비워놓으시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럼 뭘 써야 돼요? 사안의 해결을 쓰시는 거죠. 자, 내가 공부했던 이러이러한 결과가 이러이러한 사안의 해결로 도출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쓰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왜? 이 내용이 뭐겠습니까? 사례형 문제는 머리 시험에 낸다 그랬죠? 판례요. 판례의 내용과 똑같이 사안을 해결하세요. 판례의 내용과 똑같이 사안을 해결하시면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공부하셨던 논점에서 판례, 이게 여기까지 가는 거죠. 판례 내용대로 될 수 있으면 쓴다. 그럼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사안의 논점의 제기는 먼저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 판례의 사안의 해결을 쭉 쓰세요. 그래서 거꾸로 거기에다가 사안의 해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요로 해서 요렇게 된다라고 사안의 해결에서 쓰셨으면 요로 해서 요렇게 될지가 문제된다. 그냥 사안의 해결에다가
끝에 된다를 없애버리고 그런 부분이 문제된다 라고 고쳐주시면 바로 논점의 제기가 됩니다. 그럼 답안지를 보세요. 논점의 제기와 사안의 해결이 완전 일치하죠. 최고의 답안입니다. 자, 여기서 논점이 몇 개 있었죠? 2개. 그러면 사안의 해결 1번 논점 하나 쓰시고, 자 2번 논점 하나 쓰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문제된다, 그러한 것들이 문제된다, 논점 제기 쓰세요. 그러면 퍼펙트한 답안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공부하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 매 페이지별로 중요한 거, 매 페이지별로 중요한 거, 매 페이지별로 중요한 거, 매 페이지별로 중요한 거, 매 페이지부터 판례, 매 페이지부터 판례, 매 페이지부터 판례, 매 페이지부터 그 판례에 따른 학설, 판례에 따른 학설, 판례에 따른 학설, 그리고 난 다음에 논점의 판례의 학설에 그래서 결과, 논점의 판례 학설의 결과, 논점의 판례 학설의 결과, 이렇게 쭉 공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야, 다 했어, 살을 붙여서 우리 좀 더 매끄럽고 영양가 있는 점수를 받아보자 해가지고 살을 붙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부분에 요건과 효과를 외웠으니까 뭐를 찾아보세요. 의. 아, 요건과 효과를 요렇게 비비니까 의가 나오는 거구나.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판례 내용을 맨 마지막에 사안의 해결로 쭉 검토해서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 맞아, 이렇게 해결되지. 맞아.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를 붙이세요? 문제된다 하고 논점의 제기를 쓰시는 거죠. 맨 마지막에. 그래서 여기는 맨 마지막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문장이 논점 제기와 서술의 내용이 아주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방식은 거창한 방식이 아닙니다. 진짜 말 그대로 책을 수직에서 읽다가 수평으로 읽는 방식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게 되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실력이 확 오르실 겁니다. 제가 이 방법을 전수해 준 학생이 학원에서 촬영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공부 방법을 택하니까 주관식에 대한 자신감이 확 붙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복습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성적을 쭉 올릴 수가 있었어요. 이 공부 방법론은 이미 검증을 거친 방법이고 단지 여러분들이 몰랐던 방식이죠. 이 방식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주관식은 어려움 없이 넘어가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어떤 공부 방법이라도 법이 있다면 그 법은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의 주관식 공부 방법에 큰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공부 방법론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법둥이 여러분 항상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